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았구나. 어떻게든 버티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통증. 애들과 대화도 못할 만큼 가쁜 호흡. 먹는 족족 토하고 기진맥진 쓰러지는 일들의 반복이라 병원을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요즘 들어 더 힘들어해요. 우리 아이 낳을 수 있는 거죠? 언제쯤 항암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암에 좋다는 건 미국에서도 공수를 해서 다 먹이고 있어요. 괜찮아지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진주님은 자궁에서 전이된 암이 방광과 직장, 폐까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항암제 신약 임상실험까지 해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환자의 면역력도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더 이상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의미가 없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역력이 떨어지다니요. 항암에 좋은 건 죄다 먹이고 있는데 말도 안 돼요.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안타깝지만 이제 환자분이나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요? 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진행 상태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빠르면 수주, 길면 수개월이 될 수도. 말도 안 돼요. 우리 아이 낳을 수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낳아서 아이도 낳을 수 있다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진통제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선생님께 직접 듣고 나니 숨 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던 골반 통증도 무감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처음부터 병원을 잘못 골랐다. 돌팔이 의사에서 이렇게 됐다며 분노에 찬 이야기를 쏟아내시던 어머님께선 집에 도착해서도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한참 씩씩거리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정하세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어머님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셔선 한참 후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나오셨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다오. 잃어버린 내 손주 내가 꼭 찾아오마. 잃어버린 손주라니. 우리 애들 말고 잃어버린 손주가 있다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잠시 놓으신 건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네? 다른 때 같았으면 내 움직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어머님인데 어디 가냐는 물음에도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 타온 진통제 하나를 털어놓고 어머님을 몰래 쫓아갔습니다. 제 몸 상태도 온전치 않아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어머님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앞차분이랑 무슨 사이세요? 그럴 일이 좀 있어서. 돈 좀 쓰러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휴, 오늘 좀 시끄럽겠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들어가서 걸어가셔야 돼요. 택시기사가 내려준 곳은 산기슭에 허름한 한옥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밑에 깨끗한 돗자리가 깔려져 있었고 커다란 상엔 음식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다 뭐야? 어머님, 여기서 뭘 하시는 거야? 어머님께선 도착하자마자 흰옷으로 갈아입고는 돗자리에 절을 하듯 엎드려 무언가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 징, 꽹과리,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한 사람이 한 손엔 방울을 흔들고 한 손엔 칼을 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님이 왜? 살아있습니까? 세상 햇빛을 보고 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잡귀들이 아이 발길을 막고 있으니 내가 길을 열어주리라. 이제 조상신이 아이를 인도해 줄 것이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천지신명님 들으소서. 동서남북 사방신이어서 오시옵소서. 산신이시여, 용신이시여, 조상신이시여, 이 자리에 내려앉아 아이의 길을 밝혀주소서. 태어나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당은 허공에 칼을 휘두르기도 했고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라서 방방 뛰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오열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리라. 천지신령님, 길을 열어주소서. 무당의 외침 속에 시끄러운 소리가 멈췄고
어두움이 자욱한 곳을 촛불 3개가 밝히고 있던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성한 굿을 망친 듯 무당은 매섭게 어머님을 향해 노려봤는데 벨소리는 제 가방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깜짝 놀랐고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왔어? 당장 가!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계신 거예요? 너는 알 거 없다. 너 때문에 3천만 원 날아가게 생겼어. 아니, 돈이 대수야? 찾을 수만 있다면 뭘 못해. 너 때문에 부정 타면 안 되니까 어서 가. 여기 아픈 사람 오면 부정 타. 어머님, 그동안 절에 가신 게 아니라 여기 오신 거예요?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알아서 갈 테니 어서 가. 빨리! 어머님의 눈빛은 평소와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떠밀어 택시에 태워보냈고 제가 돌아온 후에도 어머님은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아픈데 할머니 어디 갔어? 왜 안 오는 거야? 전화기도 계속 꺼져 있어. 할머니 곧 오실 거야.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아니야.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 약 좀 가져다 줄래? 제가 진통제를 먹는 간격이 더 짧아지면서 아이들은 엄마가 걱정됐는지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어머님은 초췌해진 얼굴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 왔어요? 엄마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저리 가! 지금 할머니 몸에 손대면 안 돼. 엄마, 할머니 무서워. 갑자기 왜 그래? 한없이 자상하신 할머니의 예민한 모습을 처음 본 아이들은 당황해했죠. 의사의 시한부 판정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저를 세상에 없는 며느리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서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먹기 싫어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 악착같이 먹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어머니, 진짜 못 먹겠어요. 그럼 이거라도 먹어봐. 이거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가져온 건데 항암에 그렇게 좋댄다. 물 마신다 생각하고 먹어. 이런다고 나아지겠어요? 부정 타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다 낫는다고 했어. 셋째도 낳아야지. 어머니, 셋째라니요. 제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기적처럼 암이 낫는다고 해도 애를 혼자서 어떻게 낳아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웃어요, 진짜. 너희 부부 시험 관하려고 다 준비해둔 거 있잖아. 할 수 있어. 포기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때까지만 해도 전 어머님께서 절 살리려고 어떤 말이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어머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확실한 거 맞죠? 동쪽이요. 그쪽 위주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왜 그렇게 몰래 통화를 하세요? 너는 아프다 내가 누워있지 왜 자꾸 돌아다녀? 알 거 없어. 저 약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해서. 언제는 속이 안 좋아서 밥 안 먹겠다더니. 애들도 먹어야 하고요. 내가 뭐 이 집 가정부인 줄 아냐? 아주 당연한 줄 알지?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가사 도우미를 쓰자는 저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하던 어머님이 이젠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확실해요? 확인했어요? 아들? 정말 아들이었어요? 몇 살쯤으로 보였어요? 일단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만나서 얘기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 좀 나갔다 오마. 저녁은 알아서 먹을 수 있지? 애들은 그냥 시켜줘. 어머니, 설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으셨어요? 왜?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이 떠나고 첫 번째 기일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잊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일을. 어머님의 아들 사랑은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하셨습니다. 7대 독자인 아들을 대를 이어 의사가 된 건 어머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첫 번째 기일을 잊고 어디론가 간다는 것 자체를 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기일을 챙기기 힘든 몸인 것도 아시면서 말이죠. 어머님, 오늘은 저도 최대한 도울게요. 제사 준비를 같이 해요. 네? 잠깐 있어봐라.
어머님은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이 우리 아들 첫 번째 기일인데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네? 아, 그래요? 안 좋아요? 생닭을? 부적을요? 어디다 붙이면 돼요? 예, 받으러 가야죠, 제가. 아, 그리고 선생님, 정말 아들이 있대요. 너무너무 떨려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그럼 이따 늦게라도 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어머님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전화기를 들고 연신 인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아픈 사람 있을 땐 제사 지내는 거 아니란다. 내가 섭섭지 않게 할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약이나 챙겨 먹고 있어. 애들이 며칠 전부터 아빠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사를 안 지낼 거면 애들이랑 같이 그이한테 다녀와요. 네? 내일 가면 되잖니. 숨차서 말도 못하는 애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들 기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멀쩡하면 어머님한테 이런 부탁도 안 드려요. 애들이 아빠 기일 달력에 체크해놓고 기다린 건 아세요? 중요한 약속 아니면 좀 미뤄주세요. 네? 옛날 같으면 여자들은 제사 때 절도 못하는데 무슨. 아들만 낳았어 봐. 내가 이러지도 않지. 어머님, 기일만큼 중요한 일이다. 애들은 주말에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은 저의 만류에도 결국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님의 이상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나가셨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다른 날도 아니고 남편의 첫 번째 기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뜨겁게 연애를 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로맨틱한 남자도 아니었고 1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하루에 같이 밥 한 끼 먹는 날에 손꼽을 수 있을 만큼 병원 일로 바빴던 사람이라 떠난 후에도 한동안은 병원에 있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원망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떠나버리면 어떡해. 혼자 가면 다 끝이야.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나도 아픈데. 그럴 때마다 절 붙잡아준 건 어머니였습니다. 너라도 정신 차려야 돼. 무조건 나을 수 있어. 요즘 얼마나 의학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마. 어쩜 그래서 더 감동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엔 아들밖에 모르셨거든요. 7대 독자였으니 당연히 귀했겠죠. 저한테도 늘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아들은 있어야지. 너는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거 복인 줄 알아.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아들 낳아야 된다고 보약 먹이지 부적 써오지. 나처럼 부담 안 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머니도 꽤 부담을 주셨어요. 몸이 약해 둘째를 갖기도 부담스러웠지만 워낙 아들을 바라시는 것 같아 둘째도 낳았는데 둘째도 딸이 태어나자 병원에서 하신 첫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하루라도 젊을 때 좋은 난자로 아이 낳으려고 냉동시킨다며? 너도 회복하고 난자 냉동시키자. 시험관 하면 아들 낳을 확률이 높다더라. 아들 쌍둥이면 얼마나 좋아. 마취도 안 풀려서 걷지도 못하는 저한테 냉동 난자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시는 말씀이려니 생각했는데 진심이셨어요. 병원 일로 바쁜 남편의 등까지 떠밀어 지인분의 병원에 직접 예약까지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시험관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 후 제가 미뤄서 더 진행이 안 됐을 뿐이죠. 틈만 나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 살이라도 늦기 전에 해봐야 되지 않겠어? 애들 아빠도 별로 원하지 않고 저도 힘들어요. 걔는 바빠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들 싫어하는 남자 없어.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가장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던 분도 어머님이셨어요. 왜 하필 자궁암이야? 왜 하필? 어머니는 모든 지인에게 연락을 해 우리나라에서 자궁암으로 제일 유명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해주셨고 혼자 사시던 집까지 처분을 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병간호를 해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니보다 더 애써주시는 모습에
솔직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더 낯설고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아빠, 나 이번 시험에서 1등 했다? 아빠 보여주려고 가져왔어. 이거 두고 갈게. 아빠, 진짜 우리 보고 있어? 안 보인다니까. 넌 몇 번을 말해도 왜 몰라? 당분간은 오기 힘드니까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오늘 해. 아빠, 엄마는 데려가지 마. 알겠지? 나 그럼 진짜 아빠 미워할 거야? 언니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싫어해. 그래, 아빠가 섭섭하겠다. 엄마까지 없으면 우리 고아되잖아. 진짜 싫단 말이야. 제가 진짜... 아빠, 언니가 아빠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며칠 전에도 아빠 보고 싶다고 혼자 오는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아빠가 이해해. 언니한테 가봐. 안 그래도 애들을 잘 케어해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저까지 떠날까봐 걱정하는 애들을 보니 더 속상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 무뚝뚝한 남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해서. 신혼 땐 전공이 하느라 바쁘고 애들 낳고는 개원해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난 나대로 아프고 당신은 재판받느라 힘들고 겉만 멀쩡했지 속은 썩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도 참 안 됐다. 그래도 나 좀 더 있다 갈게. 어차피 우리 같이 있으면 어색하잖아. 조금만 더 버텨볼 테니까 당신이 우리 좀 지켜줘. 오랜만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물을 넘기는 것도 힘들었고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다 되어서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통화하기가 힘들어요. 문자로 주세요. 전화를 준 사람은 잠시 후 문자와 함께 사진 몇 장을 보내줬습니다. 여사님께서 어떤 남자분과 같이 지방 내과병원이랑 근처 대학교에 가셨어요. 직접 만나진 않으셨고 지켜만 보셨어요. 그리고 2시간 전쯤 올라오셔서 법당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좀 부탁드릴게요. 허름한 시장에서 한 남자를 만난 사진, 지방 내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지 간호사를 쳐다보고 있는 사진, 대학교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사진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시장에서 남자에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기 팔찌를 건네받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은팔찌는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 했던 팔찌인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은팔찌가 분명했습니다. 팔찌를 건네받는 것도 이상했고 누구를 만나러 병원이며 대학을 간 건지도 이상했습니다. 구슬하던 그분도 여전히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죠.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오자마자 현관문 입구에 노란 부적 하나를 붙이셨습니다. 어머니, 저게 뭐예요? 넌 몰라도 된다. 저런 것도 다 비싼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시더니 왜 자꾸 그러세요? 누구는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이놈의 집안에 우환만 줄줄이 생기니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내가 옛날부터 그랬지. 입이 방정이라고. 네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나을 수 있다, 완치된다. 그렇게 말하라고 수십 번 말해도 귓등으로 듣더니 그래. 몇 달 못 산다는 말들이니 속이 시원하냐?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세요?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우, 피곤하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보면 알 거 아니냐.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어머님의 가방이었습니다. 해나야, 해나야? 할머니 가방 좀 엄마한테 갖다 줄래? 엄마, 왜 그렇게 작게 말해? 할머니 주무시니까. 가방을 들 힘조차 없어 해나에게 부탁해 어머니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지퍼팩 2개와 명함 1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거랑 똑같은 팔찌만. 이 머리카락들은 뭐지? 내과병원 수간호사 이지은? 낯익은 팔찌와 처음 보는 사람의 명함, 그리고 머리카락 몇 가닥. 도대체 어머님이 이걸 왜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머리카락 하나를 빼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나오시기 전에 급하게 빼서 제 약봉지 안에 넣었습니다. 내 가방 어디 있어? 내 가방. 너 왜 남의 가방을 갖고 있어? 땅에 떨어져 있어서 올려둔 거예요. 이리 줘. 어머님은 황급하게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외우지 못했지만 다행히 병원과 간호사의 이름은 외워서 핸드폰에 기록을 해뒀습니다. 오늘 너 병원 가는 날이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사부인한테 부탁을 해뒀으니 사부인이랑 다녀와. 어머니의 외출은 잦아졌고 매번 따라가던 제 진료도 같이 가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없으면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환자분께서 통증을 줄이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중점을 주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번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저도 천천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가방 속에 들어있던 머리카락에 대한 검사 의뢰를 했고 저희 집에 여러 일을 맡아준 변호사분도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해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저희 시어머님이 이분을 만나러 가셨나 봐요. 저 대신 이분을 좀 만나서 제 연락처를 전해주세요. 한번 뵙고 싶다고 꼭 전해주세요. 직접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절의 뜻을 전해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분과 어머님이 어떤 인연이 있는지, 왜 찾고 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만나자고 부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병원으로부터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피검자와 조모 사이의 조손 관계 가능성은 99%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손 관계? 이 머리카락이 동훈 씨 아들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고 어머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속인 건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게 진실이라고 해도 어머님이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에 붙어있는 부적부터 떼서 찢어버렸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찾아와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 통증은 배신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이 갔던 대학교가 어디예요? 그때 누굴 만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대학생을 좀 찾아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전 아이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님께서 기분 좋은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다 죽어가는데도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너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 하여튼 넌 그 입 때문에. 아휴, 말을 말아야지. 이거 뭐야? 누가 이랬어? 제가 기분 나빠서 찢어버렸어요. 애들 보는데 그런 거 붙이지 마세요.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나 그래? 미쳤어? 내가 진짜... 어머님, 돈이 그렇게 남아두세요? 노후 책임져줄 아들 며느리도 이제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 모으세요. 이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요. 얘, 너 정신이 어떻게 됐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 그동안 아프다고 했던 거 다 연기였니? 기운 없어 말도 못하겠다며? 지금 제가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뭘 설명하라는 거야? 어머님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이걸... 어머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죠. 너 그동안 내 뒷조사하고 다녔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동안 감쪽같이 나를 속이고 살았니? 저를 속인 건 동훈 씨랑 어머님이셨어요. 우린 속인 적 없어. 이걸 보시고도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죽으림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궁암 진단을 받을 때도, 의료석으로 재판을 받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남은 시간이 몇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에도 이보다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 모두가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동훈이도 나도 널 속인 적 없어. 오히려 우리가 속았던 거지. 근데 얼마나 다행이니? 7대 독자인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하나뿐인 며느리는 되리지도 못했는데 하늘에서 손자가 떡하니 떨어졌어. 우리가 절을 해도 모자랄 일이야. 안 그러니? 너 가고 애들 보살펴준 오빠가 생겼는데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니? 우리가 같이 가서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야. 안 그래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했는데 너가 다 알았으니 오히려 잘 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찾아가서 우리가 빌자. 오늘이라도 가자. 어? 어머님, 지금 자존심이 대수야? 전 재산을 다 갖다 줘도 우리가 할 말 없는 입장이야. 정말 저를 죽일 작정이세요? 너 잘 생각해봐라. 80 넘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니? 그럼 네 딸들은 누가 보살펴주니? 저 어린 것들을 누가 지켜줘? 핏줄은 당기는 법이야. 핏줄이라고요? 우리 애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동훈이 핏줄인데 왜 아무 상관이 없어? 너 같이 가서 빌 거 아니면 방해나 하지 마. 허튼 짓 벌이면 정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어? 그날의 기억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으로 제가 버티지 못하고 기절을 했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지만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죽고 나서 남편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은데 죽고 싶지도 않은 이 기막힌 상황이 진짜 제 현실이라니. 우리 애들만 불쌍했습니다. 모든 의욕을 잃은 채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병실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수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얼마 전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사람을 보내셨죠? 그 간호사분... 김동훈 씨 아내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보시다시피 좋진 않아요. 동훈 씨를 알면 혹시... 죽을 때까지 볼 일 없으실 거라고 큰 소리를 치시던 김동훈 씨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절 찾아오셨더군요. 그럼 아드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김동훈 씨 아들이 아니라 제 아들입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조금만 세워주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을 오므리고 내쉬세요. 천천히. 네, 잘하고 계세요. 간호사 불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이까지 있는데 왜 남편이랑 결혼을 안 하고... 설마 남편이 책임지지 않은 건가요? 이제와 그게 뭐가 중요하죠? 나한테는 중요해요. 나를 속인 것도 치가 떨리지만 그렇게 비정한 사람이라면 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동훈 씨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제 형편이 어려워 은팔찌만 전당포에 팔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비밀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은팔찌 하나로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녀는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간호사로 처음 취업한 해 같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의사와 간호사의 연애를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을 때였죠. 나 레지던트 합격하면 결혼하자. 어? 집에서 허락하실까?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거 반대한 적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걸 제일 원하시는데 전공이 되는 것보다 아마 그걸 더 바라실걸? 7대 독자였던 남편은 어릴 적부터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다고 합니다. 병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연애를 시작하고 10년 후가 지났을 무렵 두 사람에겐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자고 했잖아. 레지던트 시험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게, 내가 너무 방심했나? 근데 어차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시기가 조금 당겨진 거라 생각하자. 어? 아직 나도 수련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해. 그렇다고 생긴 아이를 어떡해. 인사드리자. 어? 난 몰라. 이제 병원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해. 그건 나중에 걱정하고 일단 부모님한테 인사부터 드리자. 어린 나이 레지던트 시험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임신이라니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아이를 낳기로 선택했고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반기진 않아도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좋아하시진 않겠지. 엄마 아빠도. 아직 전공의도 아니니까. 근데 알잖아. 나 7대 독자인 거. 자손이 귀한 집안인데 싫어하진 않으실 거야. 너무 염려 마. 어쩌면 당장 병원 그만두고 퇴교하라고 하실지도 몰라. 난 그것도 싫어. 나 일 계속하고 싶단 말이야. 당연히 일해야지. 나도 자기도. 그리고 이건 우리 애기 선물. 이거 뭐야? 이거 나 첫돌 되던 때 받았던 은팔찌. 여기 호랑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지? 이게 장수하라고 새긴 거래. 이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손자 나오면 물려준다고 엄마가 갖고 있었던 건데 내가 몰래 가져왔지. 그러다 아시면 어쩌려고. 자기가 며칠째 걱정만 하니까 기운 내라고 주는 나의 뇌물. 뭐야. 근데 좀 감동적이다. 동훈 씨는 자신이 태어날 때 받았던 은팔찌를 현수 씨와 아이에게 선물했고 용기를 갖고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은 두 사람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뭐라고? 결혼? 인턴 주제에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했단 말이야? 너 제정신이야? 그것도 간호사랑?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화낼 만하지. 연애하는 것까진 좋은데 아휴, 조심을 했어야지. 동훈이 너도 아가씨도. 시부모님을 만났던 그 치욕스러웠던 순간을 현수 씨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님께선 돌아가려던 현수 씨를 붙잡고 조용히 생년월일과 태어날 시를 종이에 적어주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마저도 너무 모욕적이었지만 결혼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며칠이 지난 후 어머님께 따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대요. 지금 몇 주라고 했지? 8주 됐습니다. 내가 힘들게 부탁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 찾아가 봐요. 더 늦게 가면 안 돼요. 지금 가야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우리 동훈이랑 현수 씨가 악연도 아니고 천벌궁합이래요. 만나면 서로 배가 망신하는. 그러니까 이쯤에서 끝내요. 지금이야 불타올라 좋지만 평생 부딪혀서 서로한테 좋을 거 하나 없고 단명하는 사주라니까. 이 정도면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넉넉할 거예요.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 세울 때 아니에요, 아가씨.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런 돈하고 아이를 바꿀 생각이 지금 창창하게 잘 나가는 우리 동훈이 발목 잡을 생각이에요? 레지던트 전공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뭘 어쩌자고 이러는 거예요? 발목 잡을 생각 없습니다. 그럼 당장 시키는 대로 하고 멀리 떠나요. 알겠어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 가져가세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내가 확인할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병원 꼭 가요. 알겠죠? 어머님께선 남의 자식에겐 서슴없이 막말을 내뱉으셨던 겁니다. 상처가 되는 짓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큰 충격을 받았던 현수 씨는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동훈 씨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떠났다고 합니다. 동훈 씨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내 커리어를 망가뜨리기도 싫고 내조만 하면서 살 자신도 없어서 수술했어. 상의도 없이 미안해. 그냥 날 욕해. 난 모성애도 없는 사람인가 봐. 얼굴 보며 얘기할 자신이 없어서 편지를 대신해. 잘 살아. 현수 씨는 그렇게 마음에 없는 편지만 남긴 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혼자 아이를 낳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지금껏 아이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 동훈 씨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도 없었고 소식을 듣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먼저 떠났다는 사실도 어머님이 얘기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남편에게도 상처가 컸겠네요. 그랬겠죠. 근데 제가 남의 상처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나타나서 저희 모자를 이렇게 헤집어 놓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의 호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더구나 동우 씨의 아내분이 아프신데 이런 걸로 혼란스럽게 해드릴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 걱정하지 말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남편도 불쌍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살갑게 아들을 챙기고 저희들을 챙겨주시는데도
남편이 무뚝뚝하게 대하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든든한 지지자로만 느꼈던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도 충격이었고 자신과 자신의 아이마저 포기하고 떠나버린 첫사랑에 대해서도 큰 배신감을 느꼈겠죠. 맞선으로 남편을 만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언제나 무미건조해 보이고 워커홀릭처럼 보였습니다. 그 상처를 잊기 위해 일에만 몰두를 했나 봅니다. 며느라가, 너가 한번 부탁을 해보면 어떻겠니? 아무래도 네가 애들을 위해서라도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겠어? 어머니,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럼 그때 반대하지 마셨어야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저 다 알아요. 어머님께서 현수 씨한테 어떻게 했는지. 뭐, 현수 씨? 너희 만났니? 어떻게? 그래서 둘이 작전이라도 세웠어? 네가 절대 호적 변경하지 말라고 했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얼마나 너한테 지극정성으로 했니? 항암 치료받을 때 음식 다 해다 먹였지. 애들 뒷바라지 다 했지. 너희 시아버지는 또 어떻고? 있는 재산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모아서 개원까지 시켜줬잖아. 그런데 그렇게 시험관에서 아들 낳으라고 해도 말도 안 듣더니 이젠 대를 이을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욕심 많은 애 아니었잖아. 어? 우리 집안 대는 이어야 하잖니. 동훈이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기집애들만 있는데 쟤네는 시집 가면 그만 아니야? 또 아픈 척 연기하는 거야? 이젠 다 안다. 안 속아. 간호사. 제가 왜 저래?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여기 좀 와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요. 그날 전 다시 눈을 뜨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두 아이들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죽는 줄 알고 나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 괜찮지? 나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을 거야.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너는 꼭 그렇게 나를 나쁜 시어머니를 만들어야겠니? 정말. 엄마가 미안해. 엄마 괜찮으니까 얼른 집에 가. 병원에 오래 있으면 나쁜 균이 많아서 안 좋아. 알겠지? 싫어. 울지 말고. 그럼 엄마가 더 슬프잖아. 얼른 뚝. 우리 딸들이 씩씩해야 엄마도 힘을 내지. 알겠어. 엄마 안 올 테니까 아프면 안 돼. 알겠지? 엄마, 우리 내일 또 올게. 우는 아이들을 달래서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일주일 동안 어디 가신다고 가방 싸서 가셨어. 외할머니라도 오라고 하면 안 돼? 우리 무서워. 할머니가? 알았어. 이젠 어머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어머님께서 어디에 가신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또 어딘가에서 어머님께서는 몇천만 원을 들여 상을 차리고 무당과 함께 구슬하고 계실 겁니다. 저의 회복을 위함인지 아니면 손주가 돌아오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핏줄 끊어지지 말고 대가 이어져라. 이른 나이에 혼이 돌아오라. 씨를 지켜라. 집안 불길을 꺼트리지 마라. 우리 집안을 지켜주소서. 우리 손주를 돌려주소서. 신령님이여. 어머님은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누군가를 찾아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물어보셨던 걸 너무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남편의 결혼 역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구슬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셨는지 어머님은 또 현수 씨의 아들이 다니던 대학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혹시 정이수? 네, 제가 정이수인데 누구세요? 나는 엄마랑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 저희 엄마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절...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저요? 참 많이 닮았네. 아휴. 아니 할머니 왜 갑자기 우세요? 여기 손수건. 줄책맞게 눈물이 나와서 저기 나랑 얘기 좀 해요.
어머님은 손자가 받을 엄청난 충격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따윈 하지 않으시고 그저 김씨 집안 호적에 손자를 올리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하나로 모든 진실을 얘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결국 현수 씨와 어머니는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2번 다시 만나지 말자고 하신 분이 20년이 지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아이는 댁의 손자도 아니고 김동훈 씨 아들도 아니라고요. 제가 낳고 키운 제 아들이에요. 아니, 유전자 검사표 보고도 그래요? 김씨 집안 핏줄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무슨 소리야? 호적만 옮기자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바란다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재산도 상속받고. 지금 뭘 어쩌자는 게 아니잖아. 재산이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럴 시간 있으면 아픈 며느리나 좀 챙기세요. 제가 아프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기집애만 둘 다 와서 오빠라도 있어야 애들이 의지가 될 거 아니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는 건 진작에 알았지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엄마, 엄마답지 않게 왜 그래? 진정해. 그래, 이수근이 엄마를 좀 설득해봐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수근도 가족이 생기면 좋잖아. 응? 저 할머니, 그래, 내가 이수근 할머니라니까. 아유, 내 새끼, 내가 할머니야.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김희수가 아니고 정희수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희수였고 앞으로도 호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른 가족 없이도 엄마랑 둘이서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엄마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수근, 아니 이수야, 너 이거 너희 아빠가 너 태어나기 전에 준 은팔찌야. 너희 엄마가 전당포에 팔아먹은 거 내가 갖고 온 거야. 너희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근데 너희 엄마가 말도 없이 도망가 버린 거라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시라고요. 할머니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네? 결국 현수 씨는 경찰을 불렀고 어머니께서는 경찰의 안내를 받은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 와 있는 제 앞에서 현수 씨와 현수 씨 아들 원망을 끝없이 늘어놓으셨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제 포기하세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있잖아요. 너는 이게 남의 일 같니? 이게 다 우리 집안 일이야. 동훈이 일이라고. 어쩜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니?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이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니. 내가 바보지. 어머님은 분에 못 이겨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으셨죠. 저도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사신다는 이야기를 친척분을 통해 듣기만 했습니다. 여전히 산속에 오래 계신다는 말과 함께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어머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순리대로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에겐 마지막이 점점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도 시간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정희수라고 하는데요. 엄청 멋진 오빠네. 정희수? 저희 왔어요. 어머 어떡해. 몸은 좀 괜찮아요? 현수 씨와 현수 씨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돼서. 잘 버티고 있어요. 이수예요? 네, 인사드려 이수야. 안녕하세요. 정희수입니다. 정말 잘생겼네요. 잘 키우셨어요. 이거 죽인데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냉장고에 두고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요. 고마워. 뭐하러 죽까지 만들어 오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이수가 요리 전공이라 음식을 곧잘 만들어요. 입맛에 맞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재료로 만든 거니까 꼭 챙겨 먹어요. 고마워요, 정말. 아, 그리고 제가 주사를 좀 가지고 왔어요. 면역 주사인데 좀 놔드릴게요. 이거 맞으면 그래도 좀 기운이 날 거예요. 사실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두 사람인데 저를 위해서 멀리서 음식을 만들어 오고
주사까지 놔주다니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인연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호적을 옮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전 상관없어요. 처음엔 모든 걸 속았다는 사실 때문에 견디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많이 미안했을 거예요. 지켜주지 못해서. 동훈 씨 어머님과 만나는 일은 없겠지만 이수가 종종 찾아와서 아이들이랑 밥도 챙겨주고 싶대요. 그래도 돼요? 어쩜 그렇게 속이 깊을까? 엄마보다는 낫죠? 그래주면 너무 고맙죠. 의지도 되고. 아이들은 이미 오빠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고 옆에서 떨어지질 않더군요. 어쩜 애들도 핏줄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걸까요? 덕분에 저는 든든해졌습니다.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런 부탁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얘기해요. 동훈 씨도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현수 씨가 이수랑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한번 가줘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어쩌면 두 사람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동훈 씨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떠나버린 아이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 몸이 건조해지고 일에만 몰두하며 재미없게 산 그 사람의 인생도 어찌 보면 참 안 됐으니까요. 현수 씨와 이수는 아이들과 한참 시간을 보내고 다음에 또 오겠다며 돌아갔습니다. 모처럼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날 전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에 꼭 얘기를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저 유언을 좀 바꾸려고 전화드렸어요. 상속자를 한 명 더 추가하려고 해요. 제 앞으로 된 재산은 아이들 앞으로 신탁회사가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남편이 저한테 줬던 땅, 그건 정희수라는 사람에게 상속을 하려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에 직접 오셔서 정리하시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살아가실 테니 저와 남편 아이들의 몫은 제가 잘 정리해주고 떠날 겁니다. 이젠 아이들을 지켜줄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통증은 찾아오지만 그래도 아직도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기적을 느끼면서 말이죠. 어서 오세요.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 아래 꽃향기가 가득한 호텔 로비는 오늘의 주인공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아들 석훈이의 결혼식 날, 저는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애써 숨기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생애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 아들이 한 여성의 남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동서의 딸인 시조카 서은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서방님 옆에서 동서는 제가 평소에도 썩 좋아하지 않는 그 특유의 눈웃음을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시조카도 제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가족의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불편한 미소가 스쳤지만 애써 감추고 환한 얼굴로 그 집 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스스로에게 되뇌며 마음을 다져봤지요. 어서 와요, 서방님. 동서도 왔구나. 서은이도 이쁘게 하고 왔네. 먼 길 와줘서 정말 고맙다. 형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야, 우리 석훈이 정말 멋진데요. 석훈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서방님은 언제나처럼 푸근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서방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때 동서가 제게 인사를 하는 척을 하며 제 옆으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동서의 눈빛은 마치 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고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비아냥거림이 느껴졌습니다. 형님,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좋은 날 저희 식구가 당연히 와야죠.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형님, 제가 우리 석훈이 청첩장 받고 결혼식장 확인했을 때부터요. 솔직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동서는 활짝 우는 얼굴로 말했지만 그 속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말은 걱정을 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 비아냥거림이 은근하게 깔려 있었거든요. 역시나 동서는 평소처럼 딱 그렇게 얄밉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공장 다니는 석훈이가 벌면 얼마나 벌었겠으며 그동안 돈을 모았다 한들을 얼마나 모았겠어요? 근데 이런 특급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석훈이 돈이 아니면 다 형님, 아주버님 돈일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동서는 제 눈치를 살피며 표정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자 이때다 싶었는지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이 그동안 식당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시느라 정말 빠듯하게 사셨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이런 호텔 결혼식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호텔 결혼식을 하시네요. 동서는 마치 제 걱정을 해주는 척하며 비꼬는 말을 이어갔어요. 원래 제가 동서의 그런 꼴을 그냥 넘기지는 않는데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면 주변의 다른 손님들한테도 들릴까봐 동서 입을 틀어막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제가 참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물 만난 고기 마냥 신이 나더라고요. 형님, 이런 남한테 보여주기 같은 거 요즘 사람들은 이게 참 문제예요. 안 그래요? 괜히 허세만 잔뜩 부리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 말이에요. 근데 뭐 남들은 허영심이다, 사치다 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마음껏 쓰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남들 눈 의식해서 있는 사람들 따라하려는 게 문제죠. 마치 대단한 식견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회 비판을 하는 척하며 저를 비꼬고 판단하는 저런 인간이 동서라는 게 참... 제 안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혼식이라는 좋은 날에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아 겨우 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서의 마지막 말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가 어떻게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꼴은 나지 않아야 할 텐데. 아주 저속한 말을 농담이랍시고 깔깔거리면서 내뱉는 꼴을 진짜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제 안에 인내심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도 손윗사람이라 지금껏 동서의 시기와 질투를 참고 넘어갔지만 제 아들의 결혼식 날까지 이렇게 속을 긁는 동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또 그 가벼운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그래?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력하게 맞받아치자 동서는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라는 듯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형님, 주둥이라니요? 지금 그거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누가 들어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그래요? 식당 하는 형님네나 공장 다니는 공돌이 석훈이나 누가 봐도 쪼들리는 형편인데 호텔 결혼식이 가당키나 해요? 그래? 누가 들어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동서가 석훈이가 호텔 결혼식 하는 거 부럽고 배 아파서 베베 꼬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왜? 서은이 결혼할 때 호텔 결혼식 시키고 싶은데 못할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실실 미소를 지으며 비웃듯이 말을 하자 동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어졌어요. 질투가 아니라 걱정이었다는 건 순 거짓말이었지요. 그야말로 본심이 딱 들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동서 부러우라고 내가 고작 그런 것 때문에 큰 돈을 썼을까? 미안한데 동서, 나는 그만큼 동서 신경 안 쓰거든. 동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동서 걱정이나 해. 내가 동서 속 좁은 걸 누구보다 잘 알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까지 쪼잘대는 걸 보니 참, 차라리 밴댕이 속이 동서보다 넓겠다. 저는 동서의 신경을 살살 긁었고 동서는 제 도발에 더욱 얼굴이 벌개졌어요. 정말 이런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동서의 도를 넘는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동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동서, 내가 정말 동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나는 이 호텔 결혼식 진행할 때 호텔에 호자도 안 꺼냈어.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진짜야, 맹세. 하늘에 맹세한다니까? 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건 다 우리 며느리 의견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까? 결혼식 비용 말이야. 그것도 다 우리 며느리 사돈댁에서 부담하기로 한 거거든. 난 안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집을 우리 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다 신부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 누구랑 다르게 경우가 있는 집이라 그런지 아무튼 그렇게 됐어. 제 말을 들은 동서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저를 향한 비난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말로 이기질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시원하게 웃으며 동서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 그냥 괜히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하지 말고. 동서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어있는 시기의 질투는 누가 봐도 다 보인단 말이야. 쐐기를 박는 그 말에 동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렇게 저와 동서 사이에 불꽃이 튀어 막 터질 듯한 긴장감이 흐르는데 곁에서 연신 불안한 눈빛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던 연로한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다가오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들 사이에 묘한 기류를 알고 있었고 늘 중재하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얘들아,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들이냐?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추한 모습들이야? 동서지간이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는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 괜한 소리들 그만해라. 시어머니께서는 제 쪽도 나무라셨지만 어머님 시선은 대부분 동서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특히 둘째 너는 왜 좋은 날에 사람 속을 이렇게 긁냐? 아이고, 언제 철이 들 거야? 매번 똑같은 문제로 속을 이렇게 썩일래? 행동 좀 똑바로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꾸짖음에 동서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지람이 주변 손님들에게까지 들리는 것이었는지 주변의 시선이 동서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엄한 꾸지람에 동서가 깨달음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따끔한 일침을 놓은 뒤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뜨셨거든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동서가 조용히 제 옆으로 바싹 다가와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아까 한 말 있잖아요. 정말 며느리네 쪽에서 이 결혼식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요? 동서는 여전히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동서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여유 있게 대답을 했죠. 그럼 진짜지. 내가 이런 날 거짓말이라도 하겠어? 우리 사돈댁이 원래 재력가시거든. 이 호텔 결혼식쯤이야. 그분들한테는 새로 시작하는 애들한테 주는 작은 선물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말에 동서 입이 떡 벌어졌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아, 정말요? 근데 며느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집이 잘 산다고요? 뭘 그렇게 궁금해해. 직접 가서 보면 될 것을. 신부 대기실에서 한창 사진 찍고 있을 건데 가서 우리 예쁜 며느리 얼굴 좀 보고 오던지. 저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동서를 자극했고 동서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급히 신부 대기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며느리 얼굴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신부 대기실 앞은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려는 하객들, 사진을 찍으려는 지인들로 인사리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동서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동서는 까치발을 뻗어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었지만 북적이는 사람들 탓에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결국 제 며느리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은 시작되었고 아름다운 행진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제 아들 석훈이가 늠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희 며느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데 정말이지 눈이 부시더라고요. 숨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스럽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식장을 가득 메우던 하객들은 피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피로 현장에 가자마자 제 눈에 띄는 것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동서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좌불안석이라도 되는 듯이 동서는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좀 전에 저한테 보인 그 여유만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서, 왜 그래? 어디 불편한 데 있어? 동서의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동서는 제 질문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계속해서 피로 현장 입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의 이런 행동이 너무나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마음 깊이 챙겨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이브드레스로 갈아입은 신부. 저희 사랑스러운 며느리와 제 아들이 피로 현장을 돌며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보랏빛 실크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아들 석훈이의 손을 잡고 우아한 자태로 한 테이블씩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점차 가족들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자 동서는 더욱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인 채 우리 며느리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대체 왜 저렇게까지 불안해할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그때 제 아들과 며느리가 동서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서은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 석훈이가 먼저 동서네 가족에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 내외가 동서네 가족에게 인사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날이구나.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축하한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작은아버님.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서방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다음 며느리의 시선은 동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동서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냥 질린 정도가 아니라 동서의 두 눈은 동그래졌고 온몸을 벌벌 떨더라고요. 동서가 들고 있던 포크가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동서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동서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그대로 도망을 가려고 몸을 돌리더라고요. 동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옆에 앉아있던 서방님도 깜짝 놀라 동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서방님은 당황해서 동서의 어깨를 잡았고 시조카도 그런 제 엄마의 모습에 놀랐는지 얼굴이 붉어졌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주변의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저희 테이블에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도 그 당시 영문을 몰랐습니다. 동서의 이상한 행동이 당황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를 보고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을 보니 동서와는 정반대였어요. 전혀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 없이 우아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는 너무나 온화했지만 자세히 보니 어쩐지 서늘하고 의미심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없이 미소를 짓던 며느리가 동서와 동서의 딸을 번갈아 보더니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어요. 그렇죠? 며느리의 의미심장한 말이 제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동서가 제 며느리 앞에서 벌벌 떨며 도망치려는 그 모습, 그리고 며느리가 알 수 없는 말을 건넨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아득한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속의 수많은 인연들. 과연 우리 며느리가 말하는 인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인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지만 저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 이름을 부르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달려가는 아이였습니다. 불쌍하다는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밝게 웃고 더 악착같이 부지런을 떨었어요. 덕분에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늘 예뻐해 주셨고 친구들에게도 늘 긍정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여기 다 정리해 놓을게요. 기선이는 감기 심하니까 일찍 가서 쉬어야겠다. 아이고 우리 영주 덕분에 선생님은 걱정이 없네. 넌 어쩜 그렇게 마음씨가 고우니? 정말 천성이 바른 아이야. 영주야, 고마워. 내가 얼른 나와서도 도와줄게. 다음에 나랑 그림책 같이 보자. 저는 늘 주위를 살피고 남을 돕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가진 걸 나누려고 했어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 했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주는 정말 어른스러워. 언제나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또래 친구들이랑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구나. 맞아요. 영주는 뭐든지 잘해. 영주 언니는 매일 우리 재워주고 아침에는 깨워주고 진짜 언니 같아. 어린 친구들은 저를 따랐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제가 받은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가는 법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고아원 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언젠가는 나만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말 거야 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 단단하게 서서 가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떠났을 때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힘들었습니다. 홀로 의지할 것 없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살아가던 중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는 그 당시 어떤 출판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있었고 남편은 출판사의 영업부 직원이었는데 그이는 꼼꼼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늘 혼자 도시락을 먹던 저에게 남편은 따뜻하게 말을 건넸어요. 김영주 씨,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여럿이 먹는 게 더 맛있을 텐데요. 그이는 저를 항상 편안하게 대해주었고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영주 씨가 살아온 삶의 역사가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오히려 제가 영주 씨에게 배울 점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은 저의 아픈 과거를 감싸 안아주었고 저는 그런 그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교제를 하다가 몇 년 뒤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했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로 남편과 시동생을 키우셨다고 했거든요. 저는 결혼 전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께서 편견을 가지실까봐 혹은 이 결혼은 안 된다며 반대하실까봐 노심초사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저희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혹시 이런 제가 집안에
누가 된다면... 저는 말끝을 흐리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영주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 태어나는 걸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가는 마음이 중요한 법이지. 나는 우리 아들이 너처럼 착하고 속 깊은 처자를 데려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부모님 없이 혼자 이렇게 꿋꿋이 잘 커준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들도 너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다고 맨날 이야기하던 걸 내가 왜 너를 못 받아주겠니? 오히려 고맙지.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고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할 거란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은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어요. 제가 평생 갈망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부모가 없는 저에게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시어머니와 좋은 남편을 만나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어요. 저희 남편한테는 1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홀로 연년생 2 아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좀 더 외향적이고 자유분방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형제간의 우애는 깊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3년 뒤 도련님도 결혼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동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잘 사는 친정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아가씨로 통했어요. 동서는 언제나 반듯하고 우아한 차림이었는데 약간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식이 섞여 있다고 할까요? 겉으로는 저한테 형님 하면서 깍듯하게 형님 대우를 하는 척했지만 은연중에 제가 친정없이 고아로 자랐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동시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동서네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아들 석훈이를 낳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본 것을 더없이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귀한 장손이 태어나자 시댁 식구들의 관심은 온통 제 아들 석훈이에게 쏠렸고 동서는 묘한 질투심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3년 뒤 동서도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면 동서는 늘 저를 비꼬고 무시하는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설날 시댁의 가족이 모두 모였는데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동서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형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다 가지셨으니 참 좋으시겠어요. 동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형님, 솔직히 부럽다는 말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시집와서 딸만 낳고 아들 가진 형님이 참 부럽네요. 저희 친정에서도 제가 딸만 낳았다고 엄청 걱정하시거든요. 형님은 대를 귀한 아드님을 낳으셨으니 어머님께도 더 예쁨 받으시고 세상이 참 편하실 것 같아요. 저처럼 쩔쩔맬 일은 없으실 테니 얼마나 편할까? 동서의 말을 들어보면 겉으로는 저를 칭찬하는 듯했지만 사실은 제가 운 좋게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께 사랑받는 고아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비아냥을 참지 않고 표정을 굳히며 바로 반격을 했어요. 동서 말대로 아들 낳고 시어머니께 사랑받는 건 감사할 일이지. 그런데 편하다는 말은 섣부르지 않아? 동서가 내 입장이 되어본 것도 아니잖아. 말 맞다나 동서처럼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온실속 화초처럼 자란 아가씨들이 편한 걸 최고로 알지. 나는 편히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동서랑 생각하는 게 달라.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아들 손주, 딸 손주 안 가리고 다 귀하다 하시는데 왜 동서 혼자 베베 꼬여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나 부럽다고 생각도 안 하잖아. 그 말에 동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그래도 내가 손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인 네가 나를 쉽게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했거든요. 그런데 곁에서 며느리들 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저희 사이에 끼어들어 말리셨습니다. 좋은 날에 이게 다 무슨 소리들이냐. 둘 다 그만하지 못해? 둘째야, 그만해라. 큰애는 너보다 고생도 훨씬 많이 하고 무엇보다 손윗사람이자니 괜한 소리로 속 긁지 말고
어머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전 부럽다고 한 건데 형님이 이상하게 들으셔가지고. 누가 들어도 꼬인 말인데 왜 항상 그렇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희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셨고 그 덕분에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들 석훈이가 점점 자라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모아둔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제 식당을 열고 싶었거든요. 작은 국밥집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한 만큼 결실을 맺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꿈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흔쾌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좋아. 당신은 워낙 손맛도 좋고 부지런하니 분명 잘 될 거야. 내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울게. 시어머니께도 제 계획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를 대견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네가 얼마나 고생하며 악착같이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할 거라 말했지. 내가 돈을 좀 보태주마. 네가 모처럼 뭘 하겠다고 하는데 말릴 이유가 하등 없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식당을 열 때 보증금으로 쓰라며 선뜻 목돈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과 남편의 든든한 응원 덕분에 저는 작은 국밥집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렇게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식당 일은 정말 고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끓여내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까지 모두 제가 했거든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제 손으로 버는 돈이라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덕분인지 해가 지나 식당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늘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저희 국밥집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형님은 배운 게 없으셔서 그런지 결국 식당이나 하시네요. 뭐 허구한 날 냄새나는 국밥이나 팔아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이 세상은 학벌이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한데 형님은 어디 가서 명함 한 장 내밀 곳도 없으시죠? 하긴 식당 하는 사람이 무슨 명함이 필요했겠어요? 동서는 제가 식당을 시작하자 더욱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제가 배운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식당이나 한다는 듯이 비아냥거렸어요. 동서, 내가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이 식당에서 매일같이 손님들에게 내 마음을 담은 국밥을 대접하거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인지 아마 동서는 평생 모를 거야. 그렇게 국밥을 팔아 살림을 보탰고 세월이 흘러 제 아들 석훈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석훈이는 대학 진학 대신 일찍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기업 공장에 취직을 했거든요. 남편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저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석훈이는 기술직으로 들어갔지만 성실함과 영특함 덕분에 설계랑 다른 분야까지 배우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아들은 저와 남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다. 네가 가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이지. 아빠는 항상 우리 아들 응원해. 하지만 동서는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서는 석훈이의 직업을 깎아내렸거든요. 형님, 석훈이가 공장에 다닌다면서요? 아이고 형님, 대기업 공장이라봤자 공돌이는 공돌이지 뭘. 무슨 기술직이 어쩌고 저쩌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직업이랍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아마 대기업 다닌다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듣는 내가 다 민망해 죽겠네. 남들이 사기친다고 오해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는 동서의 비아냥거림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일찍 길을 정하고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값지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비아냥거려야만 직성이 풀리냐? 남의 자식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지. 우리 석훈이처럼 성실하고 올바른 청년이 어디 있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 어머님, 제가 뭘요. 전 그냥 현실을 이야기한 건데요. 맞잖아요. 뭐아마 기업 다닌다고 하면 남들이 오해한다니까요. 뭐아마 공장이라고 해야지. 제 아들은 동서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지냈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라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은 동서는 그냥 넘어가질 않고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형님, 아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석훈이 결혼 상대도 설마 같은 공장 다니는 공순이에요? 정말 요즘 세상에 공돌이 공순이 커플이라니 대단하네. 동서의 비아냥거림에도 저는 그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서는 제가 태연한 반응을 보이자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그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생각하는 거랑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아들의 결혼식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청첩장에 써있는 결혼식장은 특급 호텔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동서는 분수에 안 맞게 무리해서 결혼을 한다며 온갖 걱정하는 척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며느리네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며느리 쪽이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피로연에서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한 동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였지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그렇죠, 작은 어머니. 그리고 서은이, 너도 나 기억하지? 며느리의 그 말은 우아했지만 동시에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뿐 아니라 제 시조카 서은이까지 안다고? 며느리의 그 말에 시조카 서은이의 얼굴마저 굳어지는 것을 보며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며느리와 동선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선은 비명을 지르며 저희 아들 내외 앞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서방님에게 붙잡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야. 이거다. 난 저 여자 모른다고. 동서는 서방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동서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결국 동서는 서방님의 손을 뿌리치고 피로 연장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동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피로 연장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동서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이내 다시 환하게 웃으며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서방님, 동서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어디가 많이 아픈가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아니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좀 진정시켜보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좋은 날에. 서방님은 황급히 동서를 뒤쫓아 나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테이블을 돌고 난 후 며느리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작은 어머니께서는 아마도 저를 보고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새아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동서가 왜 너를 보고 그렇게까지 놀라고 도망을 간 건지, 그리고 아까 서은이 이름은 왜 부른 거니? 너와 서은이가 혹시 아는 사이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며느리의 말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서은이와 저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작은 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아주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큰 사건? 설마는 불안감이 제 심장을 쥐어왔지만 며느리는 담담하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서은이가 저를 많이 괴롭혔었어요. 그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작은 어머니께서는 그때 서은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며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하셨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희 집이 당시 서은이네 집보다 훨씬 잘 살았고 저희 어머니께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던 분이라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 뒷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은 마땅히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냥 피해자였어요. 그때 작은 어머님을 저도 배웠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참 그대로이시네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동서와 서은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었다니, 그리고 그 상대가 바로 제 며느리였다니, 이런 세상의 우연이, 아니 악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며느리를 바라보았는데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우리 세아가 그게 정말이니? 동서와 서은이가 그런 못된 짓을... 그럼 너는 그동안 그걸 알고도 우리 집에 시집을 온 거니? 네, 어머님.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석훈 씨가 작은 어머니 댁 식구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친척이라고 소개했을 때부터요. 저는 작은 어머니랑 서은이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어요. 아니, 사실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을 잊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며느리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동서와 시조카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결혼을 감행했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석훈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셨잖아요. 제가 그 과거 때문에 석훈 씨와의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참 기가 막히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은 섬뜩했지만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이 결혼이 복수이기도 했고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화자의 며느리를 마주한 동서는 제 며느리가 누구인지 알고 깜짝 놀랐던 거였죠. 더욱이 자기 딸이 그렇게 괴롭히던 아이가 이제는 가족이 되었고 계속 보면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던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겨우 진정하고 돌아온 동서와 서방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방님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동서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어머님, 이제 겨우 오셨네요. 어디 안 좋으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동서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동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땐 서은이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울기도 했고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신기하죠. 그런 아픈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달라질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억이라는 건 참 질기더라고요.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작은 어머님도 기억나시죠? 그 말에 동서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제 며느리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동서의 콧대가 제대로 꺾인 듯했습니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던 동서. 그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죄송하다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 봐요. 인연이 또 이렇게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네요. 죄송해요. 서은아, 앞으로 다 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니? 진짜 난 몰라. 동서는 눈물을 쏟으며 제게 매달렸는데 동서의 모습은 제가 평생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처참했어요. 제 며느리는 우아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피로 현장에서의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동서의 콧대는 완벽하게 꺾였지요. 결혼식 후 며느리는 시부모인 저희를 극진히 모시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도 잘했지만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며 삶을 꾸려나가는 며느리를 보니 더없이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가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매일같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서와 시조카인 서은이가 저희 며느리를 괴롭혔던 과거, 그리고 그 당시 동서가 자기 딸 편만 들며 제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따금 동서와 동서의 딸을 마주칠 때마다 그 모녀의 행동이 곱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동서는 계속해서 제 눈치를 살피며 저의 심기를 살피려 애를 썼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얼마 후 동서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동서는 흥분한 채 시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저랑 서은이가 왜 그래야 해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요. 대체 왜 한참이나 지난 서은이 학창시절 일 때문에 우리 딸이랑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냐고요. 이미 그때 저희는 충분히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얼굴을 다시 봐야 하고 왜 죄인처럼 지내야 하는데요? 애초에 결혼을 말렸어야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동서는 울분을 토하듯 시어머니에게 따졌는데 동서의 얼굴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째야, 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 네 딸이 남의 집 귀한 딸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냐? 아니요, 어머님, 저 다 알아요. 그때 저희 딸도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다 해결된 일이고 저희도 보상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다시 들추냐고요. 어머님까지 왜 자꾸 제 말은 안 들으시고 손자 며느리 편만 드시는 거예요? 동서는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정말이지 그 꼴을 참을 수가 없어서 동서 앞을 막아섰어요. 동서, 이제 와서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동서 딸이 우리 며느리에게 한 짓은 누가 봐도 용서받기 힘든 일이었어.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상상조차 못할 거야. 형님까지 왜 이러세요? 그렇게 며느리 편만 들 거냐고요.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잖아. 동서가 동서 딸 편만 들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으니 이렇게라도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니겠어? 제 말에 동서는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습니다.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딸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매달리는데 엄마인 제가 어떻게 외면하라고요? 그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진정으로 딸을 위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덮어주고 무마하려 한 것이 동서의 가장 큰 잘못인 거야. 아이고 둘째야, 나는 이제 더는 너를 감당 못하겠다. 내가 그동안 둘째 며느리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것을 눈 감아주고 품어주었는지 네가 알기는 하니? 그네 마음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나는 그냥 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싶구나. 아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난 이제 정말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돌아섰고 그게 동서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시간이 지나 결국 서방님과도 사이가 점차 나빠진 동서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오랜 시간 동서의 독선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성격에 지쳐 있었던 데다 동서의 과거가 밝혀지고 시어머니마저 등을 돌리자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둘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동서는 다 큰 딸과 둘이 살게 되었고 저희 집안과는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그래도 끝까지 고쳐서 함께 지내보려 했지만 사람의 본성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네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알다가도 정말 모르는 법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던 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과 현명한 며느리를 얻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겠습니다.